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황 정리부터 해야 할 텐데요. 김동희 대표님, 오늘 금요일 굉장히 좀 지친 모습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자, 이번 한 주 가장 특징이 거래대금 급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00을 이탈한 한 주이지 않습니까? 네네. 회복을 결국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의 움직임보다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훨씬 취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휴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벤치마킹할 지수대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투신권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이러한 힘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압도돼서 뚜렷하게 국내 매수 주체들이 매수하고 있지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들로부터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증시 격언에 있듯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말처럼 수급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국면이고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해외 증시, 특히 이제 주변국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3,6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고요. 네. 기관이 3,00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어떤 움직임, 11월 들어서의 움직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극명하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는 시점이 바로 11월 10일이죠. 이때 이제 공매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전환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후에 파란색 선이 이제 개인들의 곡선인데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거래소에서 매수에 강하게 이제 매수의 주체로 등장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화된 매수세 그리고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이 매수의 주체로 다시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도 높게 지속이 되고 있고 11월 들어서 3조 2천억 이상의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언제 이 순 매도를 멈출 것인가라는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환율 부분이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환율이 좀 안정돼 줘야만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총체적인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서 대규모로 나가는 경우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볼 때 환율의 안정이 우선이다. 즉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봤자 그것이 상쇄되면서 매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또한 환율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을 지금 최근 들어서의 종합주가지수와 환율의 비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네. 지금 검정색 선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바로 환율의 흐름인데 8월 달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할 때 나타났던 중요한 특징은 이때 환율이 바로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들어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환율이 오히려 뒤늦게 반영되면서 급등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완연하게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면서 즉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반비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제가 1150 라인을 넘어선다면은 다시 한번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러 번 좀 말씀드렸는데 1150 저항대를 좀 쉽게 돌파한 이러한 흐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항대는 지난 10월 4일날 형성됐던 1208원이 되겠는데
지금 이 1208원대에서 지금 투기적인 세력들이 더 올라갈 것으로 배팅했다가 지금 이때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라인은 좀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네. 그 위에 있는 이제 저항대는요. 2010년 5월달 제1차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서 1277원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1270원대 정도까지의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수세, 특히 최소한의 매도를 멈춰주는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과 연관된 환율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면밀히 관찰하시고요. 네. 국내에서의 수급적인 특징을 본다면 연기금이 계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연기금의 매수에는 오늘도 보셨듯이 연기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수를 견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려면 전일의 움직임처럼 투신권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의 저가 매수보다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같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의 사태를 안 되기를 좀 바라는 것뿐이겠죠. 자, 오늘 일각에서는 이러한 1호조 문제가 잘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가 너무 또 섣불렀던 건 아닌지라는 씁쓸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6거래일 연속의 매도 우위는 지난 9월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거래대금 급감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늘어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간밤에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순조롭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로본드에 대해서만큼은 독일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지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나라들의 좀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로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독일 납세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독일의 강경한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뭐 사실 독일의 그런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9월 초만 하더라도 독일은 아예 이제 그 유럽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쪽에서 이제 뭐 기대를 했던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뭐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니까 10월 초부터 EFSF 안을 증액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힘입어서 증시가 좀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유로 국가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그런 이제 위협까지 받으면서 지금 프랑스도 지금 제대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아무런 자신들의 조건 없이 그 유로의 그런 협상을 한다면 결국은 프랑스가 무너지고 나서면 자기 국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제 그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고 최근에 경기도 상당히 좋았지만 경기가 좋을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EU 국가로서의 유로화 화폐의 수혜를 분명히 봐왔다는 점이죠. 따라서 유로존이 그냥 무너지는 부분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얼마 전에 채권금 발행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뭐 딜이라는 것이 있듯이 무조건적인 도와주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끌고서 주고받거니 하면서 좀 어떻게든 좀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부분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 아예 뭐 유로존의 그런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지 않고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프랑스가 좀 더 큰 타격을 입기 전에 독일이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다시 좋은 자세로 돌아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증시에 좀 좋은 부분으로 좀 다시 돌아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워스트 업종을 볼까요? 자동차입니다. 오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특징은 이교대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아니면 배기가스의 실내 진입 등 하지만 그건 오늘 하락에 대한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의 이런 자동차의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뭐 현대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뭐 오늘만 그동안 떨어진 게 아니라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완성차 업계, 부품주와 더불어서 한미 FTA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좀 반영된 부분이었고요. 네. 오히려 재료가 노출된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추세적 상승과 하락 그리고 지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1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이 회색선이 241선인데 여기를 지금 오늘 변곡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일정 정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완연하게 다시 한번 좀 역배열 구간으로 넘어가는 초기 국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자리에서 외국인이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회성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의 기로점인데,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좀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좀 접어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을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보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늘 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장의 바로미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워스트 이슈부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MTN 팔로우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MTN 팔로우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MTN 팔로우 시간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려야죠. 전화 786-1022, 1023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머니트윗이나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보죠. 휴대폰 뒷자리 2648님께서 하이마트를 매수가 83,000원, 비중은 30%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손 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네요.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하이마트 주가를 확인해보죠. 경영권 분쟁 사태 영향으로 하이마트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13% 가까이 하락했고 오늘 장중에는 9%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낙폭은 좀 만회하면서 5.13% 하락한 72,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분쟁 상대인 유진기업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통업종 내 토픽으로 꼽혔던 하이마트인데요. 이 돌발적인 CEO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최대 주진 유진기업과 현 경영진인 선정구 회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SS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하이마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파만파되면서 하이마트는 이틀 연속 급락이고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하이마트를 8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72,000원으로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한순간에 돌아선 주가 급락으로 손쓸 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까요? 네, 그 하이마트 유진기업 분쟁 내용을 보면요. 네. 유진그룹이 하이마트의 최대 주주로서 3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이 우리사주 지분을 포함해서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선종구 회장은 하이마트의 2대 주주이자 창업주인데 그동안 유진그룹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수는 더 많았지만 경영권을 이제 행사하지 않고 있던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분쟁의 영역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시장에서의 반응은 유진그룹은 이제 실질적인 경영권 장악에 따른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이런 그런 과정이고요. 하이마트는 여기에 따른 반대급부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지금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투기적인 영역의 주가의 흐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펀더멘탈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하나요? 변동성이 예.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네. 아마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한번 올 수 있는 그러한 변동성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예측 불가능한 주가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너무 큰 기대는 접으시고요. 그 정도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예상되었던 일부 거의 휴점업이라고 했죠. 하이마트가 오늘 하루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은 철회가 됐습니다. 대신 오늘 하이마트 임직원 300여 명 이상이 사직서를 좀 결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베스트 이슈들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업종이 전기가스인데 오늘의 이런 이슈를 가지고 앞으로의 좀 원동력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과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전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한국전력이 오늘 4% 정도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역시 큰 폭의 오늘 5.79%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의 좀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네. 어느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온 그러한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단계 계속해서 인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지금 뭐 어느 정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례적 요소이고 여기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러한 방어적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베어마켓 안에서의 일정 정도 대안을 시장에서 찾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베어마켓 속에서의 어떠한 방어주적 성격의 기술적 반등이지 그 이상으로 보고 좀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은행주의 오늘 상승 흐름을 볼까요?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2%대 하락을 보였는데도 오래간만에 그것도 의외로 은행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금원섭 대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을 준 반면에 우리의 이문주 대리는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주들 가운데 은행은 빼고 보자라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린 흐름 속에서 정재훈 대리께서는 오늘 은행주의 반등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제가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한 11월 전까지는 아마 좀 좋게 본다고 아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전제 조건은 유럽발 위기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것은 어차피 은행주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예대 마진이나 그런 은행들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만큼은 적어도 해외의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점이 더 크다는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지금까지 아까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유럽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보다는 좀 더 요즘에 뭐 채권 금리가 한쪽을 누르니까 또 다른 쪽은 올라오고 계속 지금 컨트롤 밖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크게 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배당을 위해서 또는 뭐 저가에서 반등이 났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더 강세를 볼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오거나 명확한 방향성이 생겼을 때 저가 메리트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뭐 아무런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은행주를 매입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그냥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소폭 반등 정도로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이시군요.
유럽에 대한 문제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이 G2,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까지 다시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피치가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없다. 구조화 금융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 증시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이 빠졌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되는데 김동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유독 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나면 항상 우리나라의 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거의 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와 무관한 나라들이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면 항상 그 당사국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던 경험들이 좀 많은 우리 증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러한 형태의 폭락은 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대를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혹은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 때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내가 명확하게 보유해야 될 근거가 명확한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를 노리고 들어갔다거나 혹은 막연하게 어떤 기대감에서 들어갔다거나 하는 종목들은 지금 과감하게 지금 본전 심리 찾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네. 제외시켜야 되고 네. 내가 매수할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종목군들만 지금 보여야 되는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3개월째 똑같은 급등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형주들조차도 네. 반토막 난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났다, 중소형주가 났다 이런 논쟁 자체도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더 올바른 투자, 지수에 따른 매매는 더욱더 올바른 투자 형태가 아니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공매도가 지금 11월 10일 날 공매도가 집중되고 공매도가 지금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업종별 대차 거래 현황을 보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만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화학 그리고 전기, 전자, 금융업종 이런 업종에 지금 대차 거래가 지금 집중된 그러한 상황이고요. 예. 종목별로 본다면 하이닉스 그리고 한진해운, STS페노션,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즉 이렇게 지금 조선이라든지 해운주에 좀 많이 거래소는 좀 몰려 있는 이러한 좀 네.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에 좀 몰려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 상황이지만 종목으로 들어가면 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거래하고 싶어하는 종목의 대차 거래 현황이라든지 지금 공매도 현황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기 대표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가 함께 도움 말씀 줬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